2003년도부터 연 평균 복리로 14%를 했거든요. 20년 동안 계속 이제 안 깨먹고 꾸준히 쌓으면은 원금의 13배가 되거든요. 예컨대 뭐 동서는 저희가 2001년도에 개인 투자자 때부터 투자를 시작을 해가지고 14년이라는 시기 동안 16배 정도가 올랐거든요. 우리나라는 특별히 더 저평가된 종목이 많다는 특징이 좀 있기도 하거든요. 대표적으로 고배당주가 이 꽃놀이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VIP 자산운용의 최준철 대표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그동안 대표님 너무 모시고 싶었는데 또 바쁘시기도 하고 또 일정도 자꾸 안 맞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서야 모시게 됐어요. 사실은 책 집필을 하느라고 네네. 대외 활동을 좀 많이 할 수가 없었는데 네네. 이제 책이 나오게 돼서 드디어 네. 불러주신데 응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많이들 아시지만 그래도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VIP 자산운용에서 대표를 맡고 있는 최준철이고요. 가치 투자를 모토로 이제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책 제목이 한국형 가치 투자예요. 근데 대표님 한 20년 전에도 한국형 가치 투자 전략이라는 책을 내셨던 적이 있잖아요. 이번 책은 그 전에 내셨던 책의 업데이트 버전이라고 보면 되나요? 그게 워낙 오래된 책이기도 하고 제가 대학생 때 썼던 책이라 사실 의욕은 많았지만 지금만큼 뭐 알고 있는 게 많지 않던 시절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늘 부끄러운데 계속 책이 팔리고 그래서 언젠가는 한번 개정을 좀 해야 되겠다. 그동안 알고 있는 거 알려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다가 그 개정을 시도를 해봤는데 고치는 게 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그냥 새로 썼고요. 개정판은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완전히 새로 쓴 책입니다. 가치 투자라는 개념이 사실 좀 막연한 것 같아요. 아직도 가치 투자라는 개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투자자분들도 많고. 그래서 이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가치 투자란 무엇인지가 궁금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가치 투자라고 하는 거는 주식을 기업의 소유권으로 보고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낮은 리스크와 적당한 리턴을 동시에 추구하는 그런 전략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반대말은 뭐냐, 가치 투자하고 좀 대척점에 있는 방법은 뭐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거는 모멘텀 투자, 주가가 오르기 때문에 따라 사는 이제 이런 모멘텀 투자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뭐 철저하게 분석하지 않고 투자를 한다 이러면 또 가치 투자가 성립하기가 좀 어렵겠죠. 비유를 들어서 이제 얘기를 드린다면 예컨대 어떤 약속, 뭐 10시에 제가 여기 스튜디오에 오기로 했다라고 하면 10시에 넘어서 오는 게 이제 리스크잖아요. 그쵸.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내비게이션을 미리 보고 지도를 보고 미리 갈 경로를 분석을 한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철저한 분석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중간에 변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내비 시간대로만 가서 도착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내비 시간에 한 10분, 20분 먼저 출발을 하는 거죠. 그게 안전마진 개념입니다. 근데 그것도 좋지만 또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차를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지하철을 타고 예측 가능한 수단을 쓰는 거죠. 이게 가치 투자적 접근이기 때문에 뭐 이런 관점으로 투자를 대하는 사람들, 이게 가치 투자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가치 투자하면은 좀 시장의 오해나 편견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낮은 리스크와 적절한 수익을 추구하는 게 가치 투자라고 하시니까, 그러면은 가치 투자하면은 수익률이 낮은 거 아니야? 아니 뭐 변동성 낮은 건 좋은데 나는 투자를 해서 빨리 이 부를 일구고 싶은 마음이 큰데 가치 투자하면은 내가 언제 부자 되겠어,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일단 단기에 돈을 빨리 벌고 싶은 분들한테 맞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면 저희가 욕심이 그렇게 없느냐? 그렇진 않고요. 단기 성과에 대한 욕심은 없고 대신 장기 성과에 대한 욕심을 부립니다. 그러니까 안 깨먹고 차근차근 수익률을 쌓으면은 결국은 끝에 가서 이 복리가 발휘되면서 수익률이 커질 거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하는 거고, 실제로 저희도 이제 2003년도부터 공식 레코드라고 하면 개인 투자할 땐 빼고요, 연 평균 복리로 14%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14%면 에이 이러시겠지만 이 14%를 20년 동안 계속 이제 안 깨먹고 꾸준히 쌓으면은 이게 이제 1200%가 되고 원금의 13배가 되거든요. 그러면 가치 투자하는 방식으로도 뭐 소위 말하는 텐베거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10루타 종목을 발굴해서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것도 가능한가요? 보통 이제 10루타를 지금 시점에서 딱 생각하신다 그러면은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시는 건 좀 초고속으로 성장하는 산업? 이제 이런 게 될 테고, 그게 항상 시대마다 있습니다. 제가 예전 책을 냈을 때나 대학생 때 활동을 할 때는 LCD가 이제 그런 역할이었고 계속 이제 바뀌어온 거죠. 지금은 이제 전기차나 이런 게 될 거고요. 근데 저희는 이제 그런 어프로치는 하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많은 분들이 이미 많이 기대하시는 산업에는 오히려 저희가 원하는 가격이 좀 없을 수 있다. 근데 지난 20년간을 봤을 때는 저희가 가치 투자를 어떻게 보면 증명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종목들은 오히려
그렇게 섹시하지 않은 산업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음식료 같은 거죠. 예컨대 뭐 동서는 저희가 2001년도에 이제 개인 투자자 때부터 투자를 시작을 해가지고 2015년간 갖고 있을 때까지 한 해에 뭐 100% 이상 나고 뭐 이랬던 적은 거의 없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시기, 그러니까 14년이라는 시기 동안 16배 정도가 올랐거든요. 또 한국형 가치투자 전략을 제가 2002년도에 썼을 때 그 다양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당시 동양제가 지금 오리온이 있었는데 뭐 제가업은 뭐 그때나 지금이나 성장 산업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오리온이 이번에 제가 새로 책을 쓰면서 보니까 20배가 올랐더라고요. 당시보다. 그러니까 성장이 기대되지 않는 산업이더라도 그 안에서 또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그거를 투자자가 얼마나 빨리 저평가 덱스에 발굴하느냐에 따라서 저평가가 해소되면서 올라가고, 그동안 우리나라에 뭐 이렇게 많은 케이스들을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가장 이제 이해하기 쉬운 사례로는 오리온이나 동서 이런 것들이 좀 적절하게 설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오리온은 그렇게까지 오래 갖고 가지는 못했었고요. 동서는 좀 오래 보유를 했었는데 오히려 오리온은 저한테 기억은 9.11 테러 때 9.11 테러 나고 다음날 전 종목 하한가였었고, 그래서 시장도 그냥 아이고 계속 이런 뭐 열어놓고 있는 게 무슨 소용이냐 이러고 닫아버렸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그때 제가 오리온을 좀 개인 투자할 때 왕창 이제 샀었는데 9.11 때 9.11 테러랑 뭐 초코파이랑 무슨 상관이냐 뭐 이런 마음도 있었고, 그쵸. 워낙 저평가돼서는 더 저평가가 되니까 아 이건 지금 사야 돼 이렇게 해서 샀던 그때의 기억에 굉장히 강렬하게 남아있는 종목이죠. 책 제목이 한국형 가치 투자예요. 근데 보통 가치 투자는 이제 미국에서 시작이 됐고 미국에 또 가치 투자의 대가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런 가치 투자하고 한국형 가치 투자는 좀 다른 개념이라고 보면 되나요? 2002년에 한국형 가치 투자 전략을 쓰고 제목을 지을 때 그 한국형의 그 당시에 저희가 담았던 의미는 그때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뭐 우리나라 주식시장 자체도 1000도 못 넘고 안 될 거다 이런 것도 많았지만 미국에서는 되지 한국에서는 안 된다 이런 회의론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된다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다, 그 회의론을 좀 깨고 싶다 이런 의미에서 뭐 외국 사례를 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라 한국적인 사례, 한국적인 종목으로 보여드려야 그 다음부터 이게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아시겠지라고 해서 이제 한국형이라는 말을 붙이게 됐고요. 그리고 이 한국에서 그러면은 가치 투자를 하는 것과 뭐 미국 내지는 다른 데서 하는 거랑 가치 투자의 본령이 다른 거냐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희는 기업을 산다고 생각하니까요. 기업 종목을 고를 때 그런 한국 기업들의 속성, 미국 기업의 속성, 주식의 속성, 그리고 좀 리스크가 국가마다 좀 다른데 좀 살펴야 되는 리스크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한국적인 상황에 맞게끔 담았다는 의미에서 한국형을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한국형 가치 투자라고 하시니까 한국 시장에서 이제 그런 게 적용이 될까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거든요. 한국 기업이 갖고 있는 고질적인 디스카운트 요소 이런 것들이 많은데 자칫 잘못하면 밸류 트랩에 갇힐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도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투자할 때는 미국의 좀 옛날 한 70년대 약간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뭐 기본적으로 낙관론자이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가고 오히려 이미 완성형보다는 완성형으로 가는 변화 과정에서 더 기회가 많을 거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특별히 더 저평가된 종목이 많다는 특징이 좀 있기도 하거든요. 사실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게 그래서 싼 종목, 저평가 종목을 어떻게 찾는 건지가 궁금할 거거든요. 팁에 앞서서 일단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가치 투자의 정의의 첫 번째가 사실 철저한 분석이거든요. 철저한 분석을 한다는 건 이 사업을 정말 속속들이 어떻게 돈을 벌고 어느 정도의 미래 방향성은 이렇게 되고 경영자는 어떤 사람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알아야 된다는 의미인 건데, 그 철저한 분석을 프로가 아니라 아마추어로서 제한된 시간에 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야 뭐 몇백 개씩 종목을 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결국 이제 자기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분야를 공략하는 게 저는 좀 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뭐 게임 덕후다 이러면은 뭐 반도체 이런 거부터 볼 게 아니라 이제 게임주부터 좀 보고, 그러면 공부 많이 안 해도 아 대략 이 게임 업체에서 이 회사가 지금 신작 게임의 방향성이 좀 다르고, 이 회사는 원래 제작을 잘하고 이 회사는 마케팅을 잘하고, 그리고 이 회사는 이 정도 대접을 받을 회사, 시가총액이 왜 뒤집혀 있죠? 왜냐면 이게 더 좋은 회사인데, 이런 것들을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거든요. 저 역시도 처음에 투자했던 회사들이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좀 쉬운 뭐 커피믹스 회사, 뭐 초코파이 회사, 거기에 플러스 제가 당시에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인터넷 서비스 뭐 이런 거를 제가 뭐 많이 쓰게 되니까 그런 거는 그냥 제가 따로 공부 많이 안 해도 훤히 좀 보이더라고요. 희한하게도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거에 대한 가치 부여를 많이 안 하시고 오히려 내가 잘 모르는 거에 대해서 환상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더 많더라고요. 근데 제 통계적으로는 좀 처음부터
안정적으로 꾸준히 큰 실수 안 하고 투자를 이어가시는 분들은 또 자기 능력의 범위에서 시작하신 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사실 숫자가 중요해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외국인과 얘기를 하기 위해선 영어를 배워야 되는 것처럼 기업과 얘기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회계나 숫자를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무슨 숫자를 봐야 되느냐? 변화되는 숫자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익이 이렇게 플랫하게 가다가 이익이 올라간다든지 이게 숫자로 보여지는 거거든요. 혹은 내가 이 회사가 이런 서비스가 잘 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이익으로 어느 날 갑자기 나온다든지 이도저도 다 좀 힘들 것 같고 좀 뭔가 치트키가 없냐라고 이제 물어보신다면 그쵸, 빠른 길. 예, 빠른 길은 첫 번째로는 배당주 투자를 말씀을 예, 저희가 발견했을 때 흥분하는 투자 대상의 속성은 꽃놀이패 같은 겁니다. 이거 투자하면은 뭐 잃을 건 별로 없고 뭐 얻을 것만 있겠다. 대표적으로 고배당주가 이 꽃놀이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 배당 수익이 5%짜리가 있다고 생각해 보면 주가가 뭐 올라가면 땡큐죠. 일단 그러면 좋은 거고 주가가 안 올라간다 이러면은 그냥 1년에 5%씩을 받으면 됩니다. 주가가 빠지면 배당 수익률이 6%, 7% 이렇게 떨어지는 대로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더 살 수 있는 거죠. 기대값이 더 커졌으니까. 그러니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거기에 플러스 배당을 지급한다는 건 이 회사가 실제로 현금을 벌어들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진짜 이 회사가 현금을 벌고 있으니까 배당을 주는구나. 그리고 배당을 안 주는 회사에 비해서 준다는 건 또 주주들을 좀 더 생각을 하는구나. 이 돈을 주더라도 사업을 계속 이어나가는데 큰 부담이 없나 보다. 예를 들면 뭐 도너츠 집인데 1년에 예를 들면 1억을 벌었어요. 근데 1억을 다 인테리어 투자를 해야 돼. 뭐 그렇다고 하면은 배당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 보통 이제 신문 보면은 기관, 외국인, 뭐 개인 이렇게 해서 매매 동향이 나오는데 사실 저는 큰 의미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고객 중에 세계에서 제일 큰 국부 펀드가 있는데 저희가 운영을 하거든요. 저희가 주식을 사면 외국인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저는 유효한 방법이 오히려 내부 투자자와 외부 투자자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그 내부에 있는 경영자 그리고 그 바깥에 있는 저희 같은 외부 투자자라고 봤을 땐 누가 더 이 회사에 대해서 많이 알겠습니까? 안에 있는 사람이겠죠. 그 뭐 CEO나 아니면 CFO나 뭐 그 회사의 감사나 뭐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자기 회사 주식을 샀다는 뭐 공시를 했다 이러면은 그건 분명히 뭐 잘 되니까 그런 거지. 뭐 안 되면은 뭐 굳이 사겠습니까? 생돈을 들여가지고. 그렇죠. 그게 좋은 신호가 될 수도 있는 거고 회사가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자사주 매입인 건데 소각까지 하면 더 좋겠지만 자사주 매입을 한다는 것도 나중에 결과가 틀리든 맞든 어쨌든 이 회사가 현재 시점에서는 내 회사 주식이 저평가되고 있다는 신호를 액션으로 던져주고 있는 거거든요. 예컨대 2020년 그 초반에 코로나 이렇게 왔을 때 그때 이제 현대차를 저희가 한참 분석을 하고 있었는데 오해가 좀 있다고 생각했어요. 현대차가 전기차 시대에 도태될 것처럼 많이들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정의선 당시 부회장님이 자기 돈으로 주식을 왕창 사신 거예요. 그때 엄청 많이 샀어요. 예, 엄청 많이 사죠. 모비스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야 이거는 그냥 따라 사는 게 맞다. 이분은 좋게 보는구나.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해서 들어가서 좋은 성과를 냈었는데 요거를 찬찬히 잘 공시나 이런 걸 통해서 살펴보시는 것도 전 치트키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님이 저평가 기업을 고르고 이제 매수하는 종목을 고르시는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PER을 보시는 분도 있고 PBR을 보시는 분도 있고 대표님은 주로 어떤 지표를 많이 보세요? 이게 가치 투자 안에서도 스타일이 조금씩 다릅니다. 저랑 같이 일하는 김민욱 대표 같은 경우에는 엽기적으로 싼 주식, 굳이 밸류에이션을 안 해도 되는 정말 엽기적인 싼 주식, 시가총액이 3천억인데 현금을 8천억 갖고 있고 땅이 엄청 많고 뭐 이런 회사들을 좋아하고요. 저는 그보다는 좀 비즈니스의 퀄리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관리하는 대상들은 소위 말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좋은 종목들, 그런 쪽들을 뭐 이것도 얘기하려면 사실 끝은 없는데 비즈니스 모델이 좋은 종목 중에서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성장 잠재력을 가진 종목이 어떤 이유에서건 좀 저평가되거나 싸게 거래될 때 보통은 뭐 일시적인 슬럼프라든지 오해라든지 5월 연초 같은 쏠림 현상이라든지 이러면서 이제 이 주식들이 좀 간과되는 때가 있거든요. 그때 사는 그 프로세스를 계속 반복하는 게 저의 방법이고요. 저평가의 기준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또 회사마다 다 다른데 이 회사가 뭐 과거에 받아왔던 PER 그리고 현재 시장의 PER 그리고 산업의 어떤 평균적인 PER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캡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20배 이상은 잘 안 준다든지 그 중에서 고른 다음에 그 안에서 또 종합적인 비교를 통해서 가격과 퀄리티를 비교해서 골라가는 작업들을 프로세스를 진행을 하게 돼서 이게 뭐 하나가 딱 있다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이 부분은 말로 설명드리기엔 조금 방대한 부분이라서 제가 하도 이걸 많이 물어보셔서 책에 이제 그 저평가된 종목을 가리는 방법 내지는 가치 평가하는 방법을 넣어놨으니까 그걸로 좀 근데 사실 제일 재미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평가 가치주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또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유 없이 비싼 건 있는데 이유 없이 싼 건 없다.
그러니까 저평가가 될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저평가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이거 싸다고 해서 샀는데 뭐 예를 들면 10년, 20년 계속 저평가야. 그러면은 그런 일이 있죠. 도대체 이 주식은 언제 오르나 막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게 이제 싼 종목, 저평가된 종목을 발굴하다 보면 크게 돈이 까지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워낙에 싸게 사니까요. 그런데 이 밸류 트랩이라는 게 이제 저희를 괴롭히거든요. 말 그대로 이제 함정에 빠진 거죠. 이게 싸긴 한데 싼 상태가 계속 고착화되면서 좀 불안해지는. 그래서 1차적으로는 분산을 하셔야 돼요. 예. 이 안전마진의 친구는 분산이라고. 네네. 그게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분산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예를 들면 걸그룹으로 치면 10명을 데뷔시킨다고 해서 이게 10명이 다 뜨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두 명이 뜨거나 아니면 한두 명은 뭐 불미스러운 일로 이렇게 탈락할 수도 있고. 그래서 솔로 가수를 데뷔시키는 것보단 걸그룹을 이렇게 충분한 숫자로 데뷔를 시키는 게 오히려 더 저는 낫지 않나. 그리고 개별 종목단에서는 저희가 중요하게 보는 게 촉매라는 개념입니다. 내가 시장에서 잘 아직까지는 좀 모르는 거, 어떻게든 시장에서 잘 모르는 거를 개별 종목 분석을 통해서 발견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가서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혹시라도 알려졌을 때 이 저평가가 해소될 수 있을 만한 뭔가 드라이버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을까를 이렇게 계속 같이 분석하면서 따져보거든요. 아무래도 촉매의 종류가 좀 많을수록, 다다익선 할수록 뭐 여러 개의 싼 종목이 있다고 하면 그 종목을 택하는 게 이제 맞을 거고요. 그럼 계속 이 회사를 보면서 촉매가 나오는 건 비중을 올리고, 촉매가 좀 발현이 안 되는 건 비중을 좀 줄이고, 그 분산된 포트폴리오 안에서도 계속 이렇게 만져 나가면서 전반적으로 확률론적 사고,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좀 더 이 포트폴리오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도록 계속 구성을 하는 거죠. 근데 또 우리가 뭐 예를 들면은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하면 안타까운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장 잠재력은 충분한데 얘가 이것만 고치면 엄청 이렇게 포텐이 폭발할 것 같은데, 그런 친구들.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이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기관들은 주주 행동도 많이 하고, 요즘에는 개인 투자자들도 주주 제한 이런 걸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번 주총 때가 진짜 약간 피크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실제로 좀 하다 보면 뭐 기업의 가치 개선이나 이런 걸 좀 많이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기업을 보다 보면 사실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이게 자식처럼 이거 하나만 고치면 참 좋을 텐데 근데 이게 잘 안 고쳐지죠. 이게 습관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계속 이제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바뀌는 게 제일 베스트기는 한데, 결국은 외부의 어떤 충격?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한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동안 해왔던 습성을 좀 바꿀 수가 없으니까요. 주주들이 어떤 자기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획득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고, 그거를 같이 얘기해 가면서 또 같이 잘 되자고 하는 게, 안 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재산이 여기 이제 이 회사에 들어가 있는데 그런 중지를 모아가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바꿔가는 그 시작점으로서 행동주의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너무 또 가게 되면은 또 좀 문제가 되겠죠. 아직 우리나라는 그런 걸 걱정할 단계는 아니고요. 미국의 사례를 봤을 때는 확실히 주주 권익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없애고, 결과적으로 그 회사들도 그런 분배 문제라든지 혹은 잘못된 자본 배분의 문제라든지 이런 고치면서 오히려 더 잘된 케이스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어찌 보면 이 행동주의가 그동안 누적되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큰 열쇠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한참 이제 이 순기능에 좀 주목을 받으면서 퍼져나가는 게 미국 시장이나 다른 시장이 걸어갔던 길을 우리가 이제 걸어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보고 있고, 저희도 어느 정도 좀 가담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올해 전망 상고하저였어요. 우리 금융장세로 들어왔다 지금.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시장을 좋게 봅니다. 2차 전지가 너무 오르니까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5년 전에는 바이오 어떠세요? 한 3년 전에는 네이버 카카오 어때요? 2년 전에는 메타버스 어때요? 그냥 그 자리에 현재 배터리가 있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이 산업이 오래 봐야 될 산업인 거는 맞습니다. 어쨌든 수요가 계속 늘 거고,